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게 된 건 가장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의 눈물, 동생의 배신, 그리고 남편의 첫사랑까지.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남자의 35년 복수극이었다는 사실. 그 남자는 남편을 파괴하기 위해 제 삶까지 건드리며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왜냐고요? 35년 전 식물인간이 된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은 청춘바다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1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제 인생이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도영과는 26에 만나 결혼했고 딸 윤지와 아들 준호를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았죠. 남편은 중견기업 관리직으로 정년까지 3년 남았고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실 창문을 닫다가 소파 뒤에 떨어진 남편 휴대폰 충전기를 발견했죠. 들어 올리려는 순간 남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전화를 낚아채더니 제 얼굴을 힐끗 보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뒷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응, 나야 지금 얘기하면 안 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면서도 계속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5년을 같이 산 사람의 목소리는 알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젓가락질이 자꾸 엉성했습니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도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응? 아니, 없어.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윤지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밝게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윤지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윤지가 현관 신발장에 기대선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윤지야, 무슨 일이야? 딸아이는 제 품에 안기더니 한참을 울었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딸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죠. 한참 후에야 윤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팀장님이 저한테 이상한 일을 시켜요. 회계장부를 제 이름으로 처리하라고. 근데 그 장부가 이상해요. 금액이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윤지는 중견 유통회사 회계팀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어떻게 이상한데? 거래처 이름은 있는데 실제 물품 입고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돈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수억씩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그걸 위해 보고해야지. 그게 팀장님이 절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이건 회사 기밀이니까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이거 잘못하면 제가 횡령범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증거를 다 모아둬. 그리고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 딸의 회사 문제, 불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왜 앉아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끄더군요.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죠. 김연자 씨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송미경이라고 합니다. 보험 설계사예요.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보험건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보험? 남편이 새로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이요. 작년 11월에 가입하셨는데 수익자 변경건으로 확인이 필요해서요. 수익자요? 네. 원래는 현자 씨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분으로 변경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배우자분이 수익자실 경우 다른 분으로 변경하려면 배우자 동의가 필요해서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누구로 변경하려고 했는데요? 보험 설계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은정 씨로요. 남편분과 무슨 관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은정, 남편의 첫사랑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 결혼 생활 내내 금기어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단 한 번 술에 취해 그 이름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현자야, 사실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 이유도 모르고. 그때 저는 젊고 순진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보험금 수익자로요. 보험 설계사가 돌아간 후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 한 잔도 제대로 들 수 없었어요. 동의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겼죠.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저는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26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 앞에 섰을 때 남편은 울고 있었어요. 현자야, 평생 잘 살자.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했거든요. 60 넘은 나이에 남편한테 배신당했다는 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윤지였어요. 엄마, 나 오늘 야근해. 저녁 못 먹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우는 거야?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에이, 거짓말. 엄마 우는 목소리 알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진짜. 일 열심히 하고, 밥은 꼭 먹고, 전화를 끊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딸 윤지는 회사에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엔 윤지 혼자뿐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컴퓨터 화면만 파랗게 빛났죠. 화면엔 이상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거래처 이름 한빛물산, 거래 금액 3억 5천만 원 입고, 날짜 2024년 3월 15일. 윤지는 창고 시스템을 열어봤습니다. 3월 15일 입고 기록 없음. 이상해. 3억 5천이 나갔는데 물건은 안 들어왔어. 윤지는 다른 거래처를 확인했습니다. 거래처 이름 대성유통. 거래 금액 4억 2천만 원 입고, 날짜 2024년 2월 28일. 입고 기록 없음. 이것도 4억이 나갔는데 윤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거 전부. 윤지는 지난 6개월치 장부를 다 뒤졌습니다. 한빛물산, 대성유통, 삼일상사, 동방트레이딩 모두 합치면 20억이 넘는 돈이 유령 거래처로 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장부에 윤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횡령범이 되는 거야? 윤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팀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친절하게 웃으며 말하던 목소리. 윤지 씨, 이건 우리 팀만 아는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팀장님. 잘했어. 윤지 씨는 정말 믿음직스러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윤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한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면 안 돼. 엄마 목소리 이상했는데.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윤지는 전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야근해. 저녁 못 먹어.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윤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음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생 명숙이었어요. 언니 나야. 지금 시간 좀 있어? 응, 무슨 일인데? 그냥 언니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지금 가도 돼? 명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다급한 느낌이었죠. 그래 와. 1시간 후 동생 명숙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생의 얼굴이 완전히 상한 사람 같았거든요. 명수가 무슨 일 있어? 동생은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언니 나 큰일 저질렀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천천히 말해봐. 명숙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도연 형부 뒷조사했어. 뭐? 누가 시켰어? 형부 일정이랑 만나는 사람들 다 체크하라고.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뭔데? 동생이 손목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시퍼런 멍이 여러 개 있었어요. 명수가, 언니, 나 빚이 있어. 작년에 사업 망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사채였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5천만 원이 넘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숙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동네에서 제법 잘 나가는 카페였어요. 명수가 카페는 잘 됐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명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내가 욕심을 냈어. 카페 하나 더 내려고. 그래서 두 번째 카페가 망했어. 위치를 잘못 잡았나 봐.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월세만 나가고.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카페도 신경을 못 써서 손님이 줄었어. 그래서 둘 다 정리했지. 근데 빚만 남은 거야. 은행 대출은? 은행에서 안 빌려줬어. 신용이 나빠져서. 그래서 급하게 사채를 썼어. 명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2천만 원이었어. 한 달만 쓰고 갚으려고 했어. 근데 갚을 돈이 없었어. 이자가 일주일에 50만 원씩 붙더라고. 세상에. 좀 지나니까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이 넘어버렸어. 그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윤희가 팔에 멍을 만졌습니다. 갚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언니네 집도 안다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시킨 게 아니야. 정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채업자들한테 내 빚을 사버렸어. 뭐? 정구 씨가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주고 내 빚 증서를 샀대. 그리고 나한테 제안했어. 형부 뒷조사 해주면 빚을 없애준다고. 나는 그냥 언니한테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 생각이었어. 정구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형부 친구라고 하던데. 정구.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맞아. 남편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몇 번 집에 놀러 온 적도 있었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남편 어깨를 두드리며 친한 척하던 사람. 그 사람이 왜 도연 씨를 조사하라고 한 거야? 모르겠어. 그냥 형부가 만나는 사람들, 가는 장소, 전화 통화 내용까지 다 기록하라고 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뭘 찾아냈는데 동생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봐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3월 12일 강남역 인근 카페, 여성과 만남 고운정 추정. 3월 19일 서초동 법률사무소 방문. 3월 25일 은행 대출 상담 금액 불명. 4월 2일 다시 같은 여성과 만남 2시간 체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명수가 이 여자 고은정이 맞아? 응. 내가 멀리서 사진 찍었는데 동생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자는 남편 손을 잡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듣고 있었죠. 언니, 이거 어떻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명수가 내 잘못 아니야. 언니가 해결할게.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됐어. 그만 울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왜? 저는 동생이 찍은 사진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고은정이라는 사람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그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다면서요? 그것도 내 동의도 없이? 남편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요. 여보, 오해야. 뭐가 오해예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동의도 없이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고 한 게 오해예요? 다른 여자 만나러 다닌 게 오해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났어요. 저는요, 35년 동안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골프 간다고 해도 회식 많다고 해도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여보, 들어봐. 왜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은정이가 아파. 많이 아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은정이가 위암 말기야.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산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거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죠. 왜 혼자 결정해요? 말하면 이해해 줬을 것 같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이해 못했을 겁니다. 남편의 첫사랑을 위해 거액의 보험금을 준비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연 씨, 나한테 거짓말한 게 이것만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첫사랑 만나러 다니고 딸은 회사에서 횡령 누명 쓸 판이고 동생은 사채업자한테 협박당하고 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당신 친구 정구라는 사람이 명숙이 시켜서 당신 뒷조사했어요. 왜죠? 당신이 뭘 잘못한 거예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정구가 그런 짓을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남편이 욕을 하는 건 결혼 후 처음 봤습니다. 도연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구한테는 여동생이 있었어. 남편은 소파에 깊이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정구 여동생, 이름이 정미란이었어. 우리보다 1살 어렸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식물인간이야. 35년째.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전, 대학교 3학년 때였어. 정구 동생 정미란이 나를 좋아했어. 근데 나는 몰랐어. 그냥 친구 동생이라고만 생각했지. 남편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1989년 10월 27일이었어. 정구네 집에서 술을 마셨어. 정구 부모님이 여행 가셔서 집이 비어 있었거든. 그래서요?
미란이가 우리한테 치킨이랑 피자를 사다 줬어. 친오빠 친구들이니까 잘 보이고 싶었나 봐. 그때 미란이가 정말 예뻤어. 22살이었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때 친구들이 다 갔어. 근데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 정구가 말했지. 도연아, 너 여기서 자. 나는 먼저 잘게. 정구가 먼저 잔 거예요? 응. 그리고 미란이가 거실에 남아서 나를 돌봐줬어. 물 갖다 주고 담요 덮어주고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그때 미란이가 말했어. 도연 오빠, 오빠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취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 그냥 미란아, 너는 내 친구 동생이잖아. 나는 너를 동생으로밖에 못 봐. 이렇게만 말했어. 미란이가 울기 시작했어. 오빠, 저 진짜로 오빠 좋아하는데. 오빠는 절 한 번도 여자로 안 본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미안하다고만 했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때 나는 이미 고은정이를 좋아하고 있었거든. 고은정 씨는 어떻게 만났는데요? 남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은정이는 같은 과 선배였어. 나보다 1살 위였지. 도서관에서 처음 봤어. 도서관에서요? 응. 남편이 잠시 웃었습니다. 은정이는 웃는 게 정말 예뻤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면서 웃었거든.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갔어. 은정이를 보려고. 그런데 정구도 은정이를 좋아했어. 남편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정구가 먼저 은정이한테 고백했어. 근데 은정이가 거절했지.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그래서요? 그리고 1달 후에 내가 은정이한테 고백했어. 그리고 은정이가 받아줬어.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정구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은정이랑 손잡고 학교 다니는 걸 봤을 때 정구는 웃고 있었는데 눈은 완전히 죽어 있었어. 정미란이 고백하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이가 울면서 집을 나갔어. 나는 취해서 그냥 소파에 쓰러졌어. 그리고 잠들었지. 미란이는요? 미란이가 밖으로 나간 게 11시 40분쯤이었대. 정군의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이는 울면서 걸었나 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못 본 거야. 아니면 신호를 봤는데도 그냥 건넌 건지 모르겠어. 사고가 난 거예요? 11시 52분 대형 트럭이 미란이를 쳤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들렸어. 나는 술에 취해서 반쯤 정신이 없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깼어. 창문을 열어보니 밖에 경찰차랑 구급차가 있었어. 그래서요?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급히 밖으로 나갔지. 그런데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란이가 피투성이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왔어. 옷도 다 찢어지고 한쪽 팔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어. 세상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어. 구급대원들이 미란이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고 정구가 그 옆에서 울부짖고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아, 미란아, 정신 차려. 제발. 정구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구급대원들이 정구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정구는 미란이를 놓지 않았어. 정구는 언제 나온 거예요? 정구도 구급차 소리를 듣고 깬 거야. 나보다 먼저 밖으로 나갔지. 그리고 미란이를 발견한 거고. 병원에선 뭐라고 했어요? 응급실에서 수술했어. 9시간 동안.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 심각한 뇌손상이라고.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개월간 중환자실에 있었어. 그 후 일반 병실로 옮겼고 6개월 후에는 재활병원으로 옮겼지. 근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 그래서요? 결국 정구 가족이 결정했어. 미란이를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기기로. 남편이 제 눈을 봤습니다. 여보, 그게 정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어. 무슨 말이에요? 요양병원 비용에 특별 간병까지 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 1년이면 4, 5천만 원이야. 35년이면 15억이야. 15억 원. 숨이 막혔습니다. 정군의 부모님 재산이 다 들어갔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도 모자랐지. 정군은 대출받고 빚내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군은 결혼도 못했어. 누가 그런 빚더미에 앉은 남자랑 결혼하겠어? 친구들도 다 떠났고. 그냥 혼자. 미란이 간병비 벌려고 미친 듯이 일만 했어. 그게 당신 탓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도연이 때문에 미란이가 그렇게 됐고 내 인생도 망가졌다. 내 돈도 시간도 미래도 다 도연이가 빼앗아 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구는 매일 요양병원에 갔어.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하고 저녁마다 요양병원에 들러서 미란이한테 속삭였대. 오빠가 복수해 줄게. 도연이를 무너뜨려 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구 부모님은요?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10년 전에, 어머니는 5년 전에. 둘 다 미란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그것도 정구는 내 탓이라고 생각해. 처음엔 어땠어요? 처음엔 멍한 상태였어.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 밖에서 살다시피 했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유리창 너머로 미란이를 보고만 있었어. 그리고요? 한 달쯤 지나서 정구가 학교에 나왔어.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말도 거의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당신한텐 어떻게 대했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나를 쳐다보기만 했어. 근데 그 눈빛이 무서웠어. 남편이 몸을 떨었습니다. 어느 날 정구가 나한테 말했어. 도연아, 너 그날 밤 미란이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미란이가 고백했는데 나는 거절했어. 미안하다고 했어. 정구가 웃었어. 근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 그래. 너는 미란이도 거절하고 고은정이는 택하고 참 운이 좋은 놈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 도연아, 있잖아. 나는 이제 평생 빚 갚으면서 살아야 해. 미란이 요양병원비 때문에. 근데
너는 행복하게 살겠지. 운이라는 건 참 불공평해. 하지만 언젠가는 바닥나는 법이야. 그게 복수 예고였던 거군요. 그때는 몰랐어. 그냥 슬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구는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은정 씨가 사라진 건 언제예요? 졸업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 그때 나는 회사에 막 입사했고, 은정이도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 그래서요? 어느 날 은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어. 도연아, 미안해. 나는 너랑 결혼할 수 없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 연락하지 마. 이게 끝이었어. 그럼 바로 찾아갔어야죠. 찾아갔어.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은정이네 집, 회사, 친구들. 다 찾아봤어. 근데 아무도 은정이가 어디 갔는지 몰랐어. 남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정이는 회사도 그만뒀어. 집도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진 거야. 전화도 바꿨고, 주소도 바꿨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정구가 꾸민 거였어. 은정이를 떠나게 한 것도 20년 전 회사 일도 모두 정구가 꾸민 거라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구가 은정이한테 찾아갔었어. 그리고 조작한 사진을 보여줬지. 내가 다른 여자랑 호텔 들어가는 사진. 거짓이었군요. 응.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정구가 나랑 비슷한 체형의 사람을 고용해서 찍었대. 뒷모습만 나오게. 그리고 은정이한테 보여준 거지. 봐. 도연이는 너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어. 너는 이용당한 거야. 은정 씨가 믿었어요? 은정이는 원래 자존감이 낮았어. 자기가 예쁘지 않다고, 내가 왜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정구 말을 믿었나 봐.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정이가 임신한 상태였어. 뭐요?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 3개월 차였대. 근데 나를 원망하면서 혼자 낳으려고 했지. 그러다가 스트레스로 유산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은정이는 그 일로 완전히 무너졌어. 그 후로 혼자 살았고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다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은 거야. 20년 전 회사 일은 뭐예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나는 중견기업 관리직이었어. 정구도 같은 회사에 입사했지.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요? 어느 날 큰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어. 정부 발주 사업이었어. 따내는 사람이 팀장으로 승진하는 조건이었지. 당신이 따낸 거예요? 나는 3개월 동안 밤낮으로 일했어. 기획안을 만들고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정말 열심히 했어.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 하루 전날 내 컴퓨터가 해킹당했어. 모든 자료가 사라진 거야. 누가요? 정구였어. 나중에 알았지. 정구가 IT팀 직원을 매수해서 내 파일을 다 삭제한 거야. 그리고 복사해뒀지. 그럼 프레젠테이션은요? 나는 발표를 못했어.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구가 발표했어. 내 기획안으로.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항의했어. 이사님한테 가서 이건 제 기획안입니다. 정구 씨가 훔쳐간 겁니다. 이렇게 말했지. 그랬더니요. 이사님이 말했어.
증거가 있나? 정구 씨 컴퓨터엔 3개월 전부터 작업한 기록이 다 있던데. 이렇게 조작한 거군요. 응, 정구가 치밀하게 준비한 거야. 그래서 정구는 팀장으로 승진했고 나는 그대로였어. 그것뿐이에요? 아니야. 그게 시작이었어.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구는 팀장이 되고 나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 회의 때마다 내 의견을 무시하고 실수를 과장해서 보고하고. 왜 회사 안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싶었어. 하지만 준호와 윤지를 생각하며 참았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했으니까.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5년을 참았어. 그런데 정구가 회사 돈을 횡령한 거야. 3억 원을. 정구가 그 돈 중 일부를 4명의 계좌로 넣었어. 5천만 원을. 왜요? 자기 혼자 죄를 뒤집어 쓰기 싫었던 거지. 나를 공범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조사받은 거예요? 응. 나는 무혐의 처분 받았어. 내가 그 돈을 쓴 증거가 없었거든. 근데 회사에선 날 믿지 않았어. 그래서 부산으로 발령 난 거야. 정구는요? 해고됐어.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았어. 그렇게 몇 년간 감옥에 들어갔고 정구 소식이 끊겼지. 그렇게 잊고 지냈는데 몇 년 전부터 정구가 다시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 정구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 우리 가족을 하나씩 무너뜨리려고. 어떻게요? 윤지 회사 팀장한테 돈을 줬어. 윤지를 횡령범으로 만들라고. 처제한테는 빚을 미끼로 나를 감시하라고 시켰고, 그리고 며느리라뇨? 세린이도 관련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세린이 아버지가 8년 전에 자살했어. 정구가 만든 비리에 휘말려서. 세상에. 정구는 세린이를 찾아가서 말했어. 내 아버지를 죽인 건 도연이야. 복수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세린이가 우리 준호한테 접근한 거야.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정보를 빼내려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정구는 35년 동안 이걸 계획했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가 행복한 걸 보면서 참았던 거야.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미란이 때문이야. 정구는 매일 요양병원에 가.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미란이한테 속삭인대. 오빠가 복수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 미쳤네요. 응, 미쳤어. 완전히.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정구가 미란이 요양병원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겠대. 방어하려고. 우리는 급히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신호등마다 멈춰야 하는 게 답답했습니다. 요양병원 앞에 도착하니 이미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소방차 2대, 경찰차 3대, 구급차 1대가 병원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저기 연기 나오는 거 봐. 특별 간호병동이 있는 3층 창문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로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환자들이 대피하고 있었고 간병사들이 휠체어를 밀며 뛰어다녔어요. 저희 아는 사람이 3층에 있어요. 경찰이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대피 중입니다. 위험하니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꼭 올라가야 해요.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그때 소방관 한 명이 내려왔습니다. 큰 불은 아닙니다. 특별실 하나에서 이나물질을 뿌렸지만 간병사가 소화기로 즉시 진압했습니다. 환자는요? 환자는 괜찮아요? 환자는 무사합니다. 다만 소방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화를 시도한 사람이 아직 병실 안에 있습니다. 여동생 병실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저는 그 사람 친구예요.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제발이요. 경찰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경찰관이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계단으로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연기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소화기 분말이 바닥에 하얗게 널려 있었죠. 간병사들이 다른 환자들을 다른 층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305호가 그 병실입니다. 경찰이 가리킨 곳엔 정구가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서 손에 라이터를 들고요. 정구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정구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정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무서운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보러 왔어? 내가 무너지는 거? 정구야, 제발 그만해. 미란이한테 해가 되잖아. 해? 하하. 정구가 병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미란이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35년째 죽어 있어. 너 때문에 내 동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15억을 쏟아부었어. 부모님 재산도 다 날리고 나도 빚더미에 앉았어. 다 너 때문이야. 정구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환자들이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정구야, 그건 사고였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닥쳐. 정구가 병실에 들어가 라이터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미란이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내가 은정이를 택하지 않았으면, 미란이는 이렇게 안 됐어. 나도 이렇게 안 됐어. 정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매일 이 요양병원에 왔어. 퇴근하고 매일, 주말도 없이, 명절에도 매일 미란이한테 말했지. 오빠가 복수해 줄게. 도연이를 무너뜨려 줄게. 정구야, 미란이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정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모든 걸 가졌잖아. 은정이도, 가족도, 행복도. 근데 나는 뭘 가졌어? 15억 빚이랑 35년째 살아있지도 죽지도 못하는 동생뿐이야.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정구야, 나도 힘들었어. 나도 매일 미란이 생각했어. 내가 잘못해서 미란이가 그렇게 됐다고. 그럼 내가 대신 죽었어야지. 정구가 라이터를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그래서 끝내려고. 미란이랑 나랑 같이. 이렇게라도 끝내야. 그때였습니다. 오빠. 모두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정구가 라이터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빠. 또다시 들렸습니다. 분명히
병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미란아? 침대에 누워있던 미란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정구가 미란에게 달려갔습니다. 간병사도 급히 들어왔어요. 곧이어 의사와 간호사들도 달려왔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정상, 혈압 정상. 미란 씨, 저 보이세요? 손가락 몇 개예요? 의사가 손가락 2개를 펼쳤습니다. 2개. 미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란아, 미란아. 정구가 미란을 안고 울었습니다. 오빠, 울지 마. 미란아, 내가 깨어났구나.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빠, 나 다 들었어. 뭐?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매일 하는 말 다 들었어. 35년 동안. 정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란아, 무슨 소리야? 나는 깨어나고 싶지 않았어. 왜 그래? 오빠가 너무 무서웠어. 미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는 계속 복수 얘기만 했어. 도연 오빠를 무너뜨린다고. 모든 걸 파괴한다고. 미란아, 나는 그게 싫었어. 무서웠어. 그래서 눈을 뜨지 않은 거야. 정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오빠, 나는 도연 오빠 원망 안 해. 내가 실수한 거야. 신호를 못 본 게 내 잘못이야. 미란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아니에요. 오빠 잘못한 거 없어요. 미란이 다시 정구를 봤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제발. 나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란아, 나는 이제 편히 쉬고 싶어요. 오빠, 생명유지장치 꺼줘. 안 돼. 미란아, 이제 깨어났는데. 오빠, 35년은 너무 길었어. 나는 이미 다 살았어. 미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란아, 미란아. 하지만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미란을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빠졌습니다. 일시적 각성 후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뇌파가 다시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의식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 돼. 안 돼. 정구가 무너졌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정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보는 사람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이 정구를 체포했습니다. 정구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미란아,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정구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란의 이름을 불렀어요. 남편과 저는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엔 아들 준호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세린이 그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여긴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세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세린아? 세린이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저 정구 아저씨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병원 불 지르고 다 끝낼 거란 문자를 받았어요. 걱정이 돼서 달려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저 사실 처음엔 복수하려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 정구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세린아, 제 아버지는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살이었어요. 세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비리에 연루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 찍었을 뿐이에요. 누가 시킨 건데? 정구 아저씨요. 그 사람이 아버지 상사를 매수해서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세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갈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회사도 동료들도. 아버지는 감옥 가기 전날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세린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때 26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어서 미친 듯이 조사했어요. 그러다가 정구 아저씨를 만났어요. 정구가 뭐라고 했는데? 정구 아저씨가 말했어요. 내 아버지를 죽인 건 도연이야. 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이용만 하고 쓸모 없어지니까 가차없이 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 복수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요. 저는 믿었어요. 그 사람 말을요. 그래서 준호 씨한테 접근했어요. 준호가 세린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세린아. 다 말해. 저는 준호 씨 회사 근처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만났죠.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세린이 울었습니다. 근데 준호 씨를 알아가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준호 씨는 정말 착했어요. 저한테 친절했고 저를 존중해줬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세린이 준호를 봤습니다. 저는 사랑하게 됐어요. 복수하려고 만난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구한테 뭐라고 했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세린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근데 정구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협박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엄마는 요양원에 계셔요. 치매가 심하셔서 혼자는 못 사세요. 정구 아저씨가 말했어요. 계속 협력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세린이 USB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여기 다 녹음했어요. 정구 아저씨가 저한테 한 말, 윤지 언니 팀장한테 지시한 내용, 명수기모 협박한 증거, 모든 게 있어요. 세린아, 이걸 어떻게? 정구 아저씨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했어요. 같은 편인 척 하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증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건 아버님이 아니라 정구, 그 사람이었다는 거리요. 세린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저는 세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린아, 무릎 꿇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너도 피해자야. 정구한테 이용당한 거지. 저는 세린을 꽉 안아줬습니다. 세린아, 넌 우리 가족이야. 세린아, 내가 미안하다. 나와 정구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하고. 남편이 세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세린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도 남편도 모두 함께 울었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구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달 후 정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세린이 제공한 증거로 검찰이 윤지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윤지 회사 팀장이 정구로부터 받은 뇌물, 그리고 윤지를 함정에 빠뜨린 증거가 모두 드러났어요. 윤지는 완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 포상금까지 줬어요. 정말 다행이다, 윤지야. 엄마, 나 이제 무서운 거 없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 알았어요. 경찰은 정구와 연루된 사채업자들도 불법 추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동생 명숙을 협박했던 사람들이었죠. 언니, 경찰이 그 사람들 다 잡았대. 나 이제 자유야. 명수가 정말 고생 많았어. 재판 당일 우리는 모두 법정에 갔습니다.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정구는 35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괴롭혔으며 특히 병원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협박, 공갈,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구는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줬을 때 정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란아, 오빠가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방화 미수가 실제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35년간 여동생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참작하나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타인의 삶을 파괴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중형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고은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요. 은정아. 남편이 다가갔습니다. 도연 씨, 다 끝났어요? 응. 정구는 징역 7년 받았어.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 치료 포기하기로 했어요. 호스피스로 옮겨요. 은정아, 괜찮아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요. 은정이 저를 봤습니다. 현자 씨, 고마워요. 도연 씨를 용서해 주셔서. 아니에요, 은정 씨. 현자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못했을 거예요. 남편의 첫사랑을 이해하는 것. 은정 씨도 피해자였어요. 우리 모두 정구의 피해자였어요. 은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라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구가 의료진과 상담한 끝에 생명유지장치를 끄는데 동의했어요.
법원의 허가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요. 정밀한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정구는 수갑을 찬 채 참석했어요. 교도소의 허락으로요. 미란아, 이제 편히 쉬어. 오빠가 너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어. 정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울었어요. 미란을 위해서, 정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장례식이 끝나고 정구가 끌려가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나도 미안해, 정구야. 내가 미란이를 더 잘 대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냥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던 거야. 미란이가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정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아, 행복하게 살아. 제발. 그게 내가 미란이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너희 가족들 다 잘 보살펴. 넌 운이 좋은 놈이야. 정말로. 정구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봐. 왜요? 이제 정년까지 2년밖에 안 남았어. 그냥 일찍 나와서 당신이랑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하고 싶은 거요? 응. 당신 예전에 베이커리 하고 싶다고 했잖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기억해요? 당연하지. 나는 당신이 하는 말 다 기억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진짜 우리만의 인생을 살자.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5년이 흐르고 지금 저는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동네 곳곳을 다니며 작은 가게 자리를 알아봤어요. 여보, 여기 어때? 아침 해가 잘 들어오네. 남편이 가리킨 곳은 주택가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상가였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통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좋네요. 여기로 할까요? 그래. 우리 둘이 하기엔 딱 좋은 크기야. 우리는 그날부터 가게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빵 학원에 다녔고 저는 카페 운영 강의를 들었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학생이 된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멋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윤지가 격려해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인테리어 도와드릴게요. 준호와 세린도 주말마다 와서 페인트 칠을 했어요. 3달 후 드디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이 빵 진짜 맛있는데? 대박 날 거야. 명숙이 크림빵을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럴까? 잘 될까? 당연하지. 우리 언니가 만든 건데. 하지만 오픈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저는 팔리지 않은 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무모했나? 아니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여기 빵집이죠? 네, 그런데요. 아까 지나가다가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빵 좀 사갈게요. 할머니는 식빵 2개를 사가셨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우리 손주들한테 주려고. 그 할머니가 우리 첫 단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명, 2명. 천천히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연 지 4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고은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자 씨, 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정은 호스피스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은정 씨, 힘내세요. 현자 씨,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현자 씨는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어요? 남편의 첫사랑이 나타났는데 미워하지도 않고 저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웠어요. 처음엔. 그런데요? 근데 은정 씨를 보니까 저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정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 저랑 똑같은 피해자. 은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은정 씨, 아프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거기선 정구도 없고 아픔도 없을 거예요. 현자 씨, 다음 생에는 우리 친구 할까요? 그럼요. 꼭 친구해요. 은정은 그 다음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은정이가. 아니에요. 정구 때문이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여보, 이제 은정 씨는 편안해졌어요. 우리도 편안하게 보내드려요. 우리는 은정의 유골함을 미란 무덤 옆에 안치했습니다. 미란 씨, 은정 씨랑 친하게 지내세요. 둘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해 가을 세린이가 딸을 낳았습니다. 1년 후 아이 첫 돌잔치를 우리 가게에서 했습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하면 어때요?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좋지. 돌잔치 날 작은 가게는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진의 가족, 준혼의 가족, 명숙, 그리고 우리. 자, 우리 은수 돌잡이 해볼까? 돌잡이 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수는 망설이지 않고 책을 잡았어요. 공부 잘하겠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구가 출소했습니다. 출소 당일 정구는 우리 가게로 왔습니다. 정구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도연아, 앉아, 정구야. 우리는 정구에게 커피를 내줬습니다. 고마워. 정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 무덤에 다녀왔어. 그래. 꽃 2다발 놓여 있더라. 하나는 내가 놓은 건데. 다른 하나는 누가 놓은 거야? 우리가 가끔 가거든. 미란이랑 은정이 무덤에. 정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너희가. 왜? 미란 씨도 은정 씨도 우리 이야기의 일부니까.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내가 미쳤었어. 정구야. 응? 이제 정말 그만하자. 우리도 지쳤어. 너도 지쳤잖아. 이제 내 인생 살아. 미란이는 널 용서했어. 마지막에 한 말 기억나?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잖아. 정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찾아가. 우리도 그랬어. 정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정구는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빵을 사가며 조금씩 웃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해요. 사장님, 오늘도 식빵 2개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우리의 대답 소리가 가게에 울려 퍼집니다. 사장님, 여기 빵이 제일 맛있어요. 다른 데는 안 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2번째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우리 것인 인생. 35년의 아픔이 끝나고 지금은 진실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어제의 아픔은 오늘의 빵 냄새 속에 녹아들고 내일의 희망은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담깁니다. 여보, 오늘 빵 다 팔렸어요. 그래, 우리 장사 제법 되네. 이제 우리도 진짜 빵집 사장님이에요.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랑 여기까지 와줘서. 나도 고마워요. 그동안 일도 많았지만 결국 함께 걸어온 35년이잖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마지막 손님을 배웅합니다. 내일 또 오세요. 문을 닫고 불을 끕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아침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사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